이년아, 내 아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내년이 감히 나를 이런 산구석에 버려? 시어머니의 칼칼한 비명이 고요한 산사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연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차가운 바닥에 내팽개쳐진 시어머니가 피 맺힌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내년이 정령 사람이냐? 내 아들이 알면 내년은 당장 요절이 날 게다. 연하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노파를 내려다보며 대꾸했습니다. 서방님께는 걱정 마십시오. 이미 이야기는 다 끝났으니까요. 어머님과 나의 인연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무거운 절문이 닫히며 시어머니의 절규도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지요. 마을에서 10년 세월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던 효부 연하는 대체 무슨 연유로 살아있는 남편까지 뒤로 한 채 시어머니를 산사에 내던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야담야담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댓글로 어디서 들어주시는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야담야담 시작하겠습니다. 10년 전 19 연하가 연분홍 치마를 휘날리며 박참판댁 문턱을 넘었습니다. 내 평생 당신 눈에 눈물 안 나게 하겠소. 남편의 호기로운 약속에 연하는 세상 다 가진 듯 웃었지요. 시어머니 또한 연하의 손을 꼭 잡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내가 우리 집 기둥이다. 잘 부탁한다. 연하는 그 웃음이 진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꿈은 사흘도 못 가 깨졌습니다. 동트기 전부터 시작되는 가마솥불 지피기부터 산더미 같은 빨래가 오롯이 연하의 몫이 되었지요. 몸은 고됐지만 연하는 군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자신이 조금 더 고생하면 온 집안이 평안할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고기 반찬이 올라와도 연하의 젓가락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의 젓가락이 폭풍처럼 지나가면 상위에는 앙상한 뼈와 멀건 국물뿐이었지요. 음식 아까우니 남은 건 내가 처리해라. 시어머니의 말에 연하는 부엌 구석에 앉아 남은 찌꺼기에 보리밥을 비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하가 밥을 차리기도 전에 시누이가 당연하다는 듯 남은 생선가시와 국물 그릇을 연하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언니, 이건 언니 몫인 거 알지? 얼른 먹고 설거지해. 그 순간 연하는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음식을 아끼려 시작한 일이 어느새 이 집에선 당연한 며느리의 몫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시집 온 지 몇 년 만에 드디어 연하에게 귀한 태기가 찾아왔습니다. 입덧으로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던 어느 날 아침, 연하는 저도 모르게 늦잠을 자고 말았지요. 평소라면 벌써 가마솥불을 지폈어야 할 시간, 시어머니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어, 어머니는 연하의 어깨를 조심스레 흔들며 나직이 속삭였지요. 새아기야, 많이 피곤하냐? 일어나거라. 집안 남자들 아침상은 차려야 하지 않겠니? 미안함에 몸둘 바 몰라 하며 일어나는 연하의 등 뒤로 시어머니는 넌지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옛날에는 나도 애 베고 밥 메고 보리 베고 다 했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복도 많지. 이렇게 늦잠도 자고 말이야. 그 조곤조곤한 말투가 연하의 가슴에는 채찍보다 더 아프게 날아와 꽂혔습니다. 내가 임신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는 건가? 라는 자책감이 연하의 목을 죄어왔지요. 그날부터 연하는 헛구역질을 참아가며 뜨거운 불 앞에서 식구들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애가 졌으니
잘 먹어야지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연아가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이건 아범 기력 보충해야 하니 남겨둬라며 귀한 반찬은 다 치워버렸습니다. 연아의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오던 어느 시린 겨울날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건만 집안의 산더미 같은 빨래는 여전히 연아의 차지였지요. 이때 여우 같은 시누이가 살며시 다가와 연아의 손에서 빨래 바구니를 뺏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언니, 배가 이렇게 불러서 어떡해.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어쩌지? 나 어제부터 손목이 너무 시큰거려서 물을 못 묻히겠네. 시누이는 제 고운 손에 상처라도 날까 노심초사하면서도 입으로는 연아를 위하는 척 가증스러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언니, 옛날 어른들이 그러는데 임신했을 때 자꾸 움직이고 방망이질도 해야 애가 쑥 잘 나온대.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난산한다더라. 내가 언니 걱정돼서 하는 말인 거 알지? 그 말은 곧 나는 하기 싫으니 내가 다 해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지요. 연아는 그 속내를 뻔히 알면서도 행여나 시누이의 말을 거절했다가 집안에 분란이 생길까 두려워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개울가로 나갔습니다.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찬물에 손을 넣을 때마다 뼛속까지 시려왔지만 연아는 이를 악물고 방망이질을 했습니다. 배가 뭉쳐오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올 때마다 연아는 차가운 개울가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 했습니다. 그 시각 시누이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낮잠을 자거나 거울을 보며 단장을 하고 있었지요. 시어머니 또한 그 광경을 보면서도 시누이는 곧 시집갈 귀한 몸이니 손이 거칠어지면 안 된다며 오히려 연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연아는 시린 손을 호호 불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내 편은 정말 하나도 없는 것일까 하고 말이지요. 10달의 고통을 견디고 드디어 산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방 밖에서 기다리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에는 환희 대신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지요. 처자이가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아보지도 않은 채 혀를 차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남편 또한 씁쓸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마당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애썼다. 그래도 다음엔 꼭 등남해야지.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니 기운 차려라. 시어머니가 건넨 그 한마디는 위로가 아니라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는 이 집의 부속품일 뿐이라는 선고와 같았습니다. 산후조리라는 말은 연아에게 사치에 불과했지요. 아이를 낳은 지 겨우 사흘째 되던 날 연아는 다시 부엌으로 불려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뼈마디마다 스며들어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시어머니는 몸을 움직여야 오로가 잘 빠진다며 쇠약해진 연아에게 무거운 물동이를 지게 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젖이 잘 돌아야 한다며 멀건 미역국 한 그릇을 내주었지만 그 안에는 고기 한 점 보이지 않았지요. 정작 구수한 고기 냄새는 안방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분가할 준비하는 큰애 기운 차려야 한다며 시어머니가 따로 챙긴 소고기 장조림은 연아의 밥상 근처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연아는 식구들이 먹고 남긴 생선 대가리에 살점을 발라 먹으며 뱃속의 허기보다 더 깊은 마음의 허기를 견뎌야 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어대면 연아는 눈물 섞인 밥을 목구멍으로 억지로 밀어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아가, 너만은 이 어미처럼 찬밥 신세로 살게 하지 않으마. 하지만 그 다짐조차 모진 세월 앞에서는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아가 이 집에서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첫날 밤 제 손을 잡으며 평생 눈물 나지 않게 하겠다던 남편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의 은근한 구박과 시누이의 여우 같은 농간이 이어져도 남편만은 제 고생을 알아줄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깊은 밤 하루 종일 갓난아이를 업고 밭일을 마친 연하가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끌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침 방 안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남편을 앉혀두고 연하의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지요. 야야, 내 처가 요즘 들어 부쩍 눈을 부라리고 대든다. 애를 하나 낳더니만 이제 이 집안 상전이라도 된 줄 아는 모양이야. 시어머니의 터무니없는 모함에 시누이까지 맞장구를 쳤습니다. 오라버니, 언니가 나한테 빨래를 시켰다니까? 내가 시집갈 몸이라 손 아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말이야. 언니가 오라버니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고서야 어찌 저러겠어. 방 밖에서 그 소리를 듣던 연하는 가슴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연하는 남편이 단호하게 제 편을 들어줄 거라 굳게 믿으며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연하는 젖은 목소리로 남편의 소매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어머님과 아가씨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연하의 예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남편은 연하의 간절한 손길을 차갑게 뿌리치며 오히려 눈을 부릅떴지요. 그만 좀 하시오. 부인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으니 내 면목이 서질 않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당신 잘되라고 하시는 소린데 어찌 그리 속이 좁고 이기적이요?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연하의 심장에 얼음 송곳을 박는 것과 같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기색을 살피며 한술 더 떴지요. 당신이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이 집 귀신이 될 각오를 해야지. 사사건건 억울하다 하면 누가 당신을 효부라 하겠소? 동생은 곧 남의 집 식구가 될 애인데 언니가 되어 그것도 못 참아준단 말이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연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 믿었던 남편이 시댁 식구들의 앞잡이가 되어 자신을 난도질하는 순간 연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거대한 기와 집안에서 자신은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철저한 이방인이자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하는 이름 없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남편은 연하의 절망적인 눈빛을 외면한 채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시어머니의 싸늘한 훈계가 이어졌지만 연하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그날 밤 뱃속의 허기보다 더 시린 배신감을 삼키며 처음으로 마음속에 끝없는 절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10년이라는 긴 지옥의 문턱을 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습니다. 인자한 척하던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논밭 문서는 어느새 분가하는 자식들의 손으로 하나둘 넘어갔지요. 자식들은 재산을 챙길 때만 해도 어머님을 잘 모시겠다며 앞다투어 효자 흉내를 냈으나 막상 문서를 손에 쥐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제 입에 풀칠하기 바쁩니다. 어머님은 그래도 착한 연하가 옆에 있으니 든든하시지요? 큰아들 내외부터 시누이까지 그들은 각자의 몫을 챙겨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박 참판댁 기와집에는 이제 기력이 쇠한 시어머니와 재산 한 푼 받지 못한 채 껍데기만 지키게 된 연하의 부부만 남았지요. 고생은 오롯이 연하의 몫이었으나 돌아온 보상은 텅 빈 곳간과 더 무거워진 부양의 책임뿐이었습니다. 10년 고된 노동은 연하의 몸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작된 마른 기침은 계절이 바뀌어도 멈추지 않았지요. 연하는 기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쉬지 못하고
일만 해서 오는 당연한 고통이라 여기며 묵묵히 견뎠을 뿐입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르는 듯 아파와도 연하는 늘상 견뎌왔던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개울가에서 산더미 같은 빨래를 방망이질하던 연하의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졌지요. 차가운 물속에 손을 넣은 채 연하는 그대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1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연하의 시간이 차가운 얼음물 위에서 잠시 멈춰 선 순간이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연하는 유일한 친구인 김 씨의 등에 업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씨는 사색이 되어 당장 약방의 의원을 불러왔지요. 의원은 연하의 맥을 짚어보더니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임시변통으로 침을 놓고 사흘치 약재를 지어주며 의원이 엄중히 경고했지요. 맥이 너무 허해 심상치 않소. 약을 다 먹거든 반드시 다시 오시오. 이대로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밖에서 이 소리를 듣던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특히 잠시 들렀던 시누이는 약값이 아까워 코방귀를 꼈지요. 아니, 사람이 좀 피곤해서 쓰러질 수도 있지. 먼 약방 의원까지 불러서 가산을 탕진한데? 언니가 이렇게 약병 끼고 누워있으면 우리 집안일은 누가 하라고요. 저러다 환자 상전 노릇하려 될까봐 겁나네. 그들에게 연하의 아픔은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이기적인 투정일 뿐이었습니다. 연하가 몸져 누운 지 단 하루 만에 집안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연하의 일을 나누어 맡았으나 반나절도 못 가 곡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10년간 연하에게 떠넘겼던 일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 깨닫기는커녕 누워있는 연하를 향해 화살을 돌렸습니다. 야야, 털고 일어나거라. 하루 종일 방구석에 누워 유세 부리는 게냐? 결국 연하는 몸져 누운 지 이틀 만에 다시 빨래 광주리를 들고 우물가로 나와야 했습니다. 비틀거리는 연하를 본 김 씨가 기가 차서 앞을 막아섰지요. 이 미련한 곰탱아, 너 그러다 진짜 죽어. 내 몸부터 챙겨야 할 것 아니냐? 연하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다음 한마디에 연하의 가슴은 다시금 덜컥 내려앉았지요. 정신 차려.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저 성깔 고약한 노인네는 누가 모실 것 같냐? 내 자식들은 또 어쩌고. 그 말은 연하에게 살아야 한다는 의지보다 죽어서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부엌 화로 위에서 한약 냄새가 진동하자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약인 줄 알고 버선발로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연하의 약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얼굴을 험악하게 구겼지요. 그 소란에 방에서 뛰어나온 시누이는 연하의 방을 샅샅이 뒤져 남은 한약 꾸러미를 마당 한복판으로 내던졌습니다. 퍼서 종이 꾸러미가 터지며 마른 약재들이 차가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연하는 가슴이 내려앉는 충격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흙바닥에 주저앉아 그 귀한 약재들을 손으로 훑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약인데? 이게 어떻게 지은 약인데? 연하는 흙먼지가 묻은 약재를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연하는 주섬주섬 약재를 모으다 말고 고개를 들어 시누이를 쏘아보았지요. 이건 이 집안 돈으로 산 게 아닙니다. 서방님보다 어머님보다 가족이라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끼는 친구 김 씨가 나 죽지 말라고 지어준 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권리로 이걸 버려요? 연하가 눈을 뒤집고 광분하여 소리치자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적잖이 놀라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10년 세월 동안 매를 맞아도 고개를 숙이고 굶주려도 입을 닫던 연하가 아니었습니까?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 없던 순한 양이 늑대처럼 달려들자 두 사람은 난생 처음 겪는 일에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을 쳤지요. 마당에는 잠시 서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독스러운 본성을 되찾은 신우이가 씩씩거리며 다시 다가왔습니다. 뭐라? 친구? 밖에 나가서 무슨 소리를 가고 다녔길래 친구가 약을 지어줘. 우리가 며느리 아픈데 약도 안 지어준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거야? 무슨 이런 집안 망신이 다 있어. 신우이는 말을 마침과 동시에 연하가 간절하게 모으고 있던 약재 더미를 비단신 씨는 발로 사정없이 지시겨버렸습니다. 지지직 검은 흙과 뒤섞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뭉개지는 약재들을 보며 연하의 심장도 함께 짓밟혔지요. 그 순간 연하의 안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연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신우이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서슬 퍼런 연하의 기세에 신우이는 뒷걸음질을 치다 마당 한 구석으로 낮아빠졌지요. 연하는 흙탕물이 묻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시어머니와 신우이를 번갈아 쏘아보았습니다. 바른 말 하셨네. 이제야 이실 찍고 하시는 건가요? 내가 기침이 나서 가슴이 찢어진다 할 때 어머님과 아가씨는 비단옷 사고 폐물 사느라 정신 없으셨잖아요. 그때 쓸 돈은 있으면서 저보고 약방 한번 가보라 말씀하신 적 있느냐고요. 연하의 목소리는 박참판댁 기와 지붕을 흔들 만큼 거대하고 처절했습니다. 신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입만 벙긋거렸고 시어머니 또한 난생 처음 보는 연하의 광기에 눌려 마당 한복판에 돌부처처럼 굳어버렸지요. 10년간 억눌렸던 연하의 피 맺힌 통곡이 찬 바람을 타고 온 집안을 휘감았습니다. 마당의 소란에 뒤늦게 뛰어들어온 남편은 낮아빠진 동생과 넋이 나간 어머니를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연하는 피 섞인 눈물을 삼키며 남편을 바라보았지요. 10년 세월 저 사람이 내 고생을 반만이라도 알아준다면 이 억울함이 녹아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연하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오. 부인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집안을 이리 난장판으로 만드냔 말이오. 남편은 울며 매달리는 신우이를 다독이며 연하를 향해 눈을 부라렸습니다. 연하가 짓밟힌 약재를 가리키며 울부짖었으나 남편은 오히려 연하를 이기적인 여자로 몰아세웠지요. 약은 무슨 얼어 죽을 약이오. 동생이 좀 실수했기로서니 언니가 되어 참지 못하고 이 난리를 피워야겠소. 당장 어머니와 동생에게 사죄하고 방으로 들어가시오. 남편의 그 무심하고 비겁한 외면은 연하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이 집안에서 자신이 기댈 곳은 단 한 뼘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하는 더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남편을 한번 응시한 뒤 흙탕물이 묻은 손을 털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죽어버린 자리에는 오직 서늘한 절망만이 고여들었습니다. 신우이 사건 이후 연하의 몸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깊은 독이 되어 연하의 기력을 갉아먹었지요. 마른 기침은 이제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으로 변했고 밤마다 열이 올라 헛소리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다고 하면 식구들은 유세 부린다며 더 큰 소리로 박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으나 연하는 그저 무감각하게 방망이질을 했지요. 마음이 죽어버린 연하에게 몸의 고통은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으나 연하는 그것을
억지로 삼키며 또다시 찬물에 손을 넣었습니다. 10년 세월 동안 연하가 배운 것은 오직 참는 것뿐이었으나 이제는 그 인내조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병색이 짙어질수록 시댁 식구들의 구박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신우이는 연하가 기침할 때마다 코를 막으며 병균 옮기지 말고 저리 가라고 쏘아붙이면서도 제 옷 빨래와 방 청소는 오롯이 연하에게 맡겼지요. 그들은 연하가 정말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누군가 아프다고 인정하는 순간 10년간 누려온 편안한 삶이 깨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새아기야, 안색이 안 좋구나. 그러니 자꾸 움직여야지. 가만히 있으면 병만 더 깊어지는 법이다. 시어머니는 걱정하는 척하며 연하에게 맷돌질을 시키고 밧줄까지 내몰았습니다. 연하가 숨을 헐떡이며 일을 할 때마다 시댁 식구들은 방 안에서 웃음꽃을 피웠지요. 연하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땀을 흘렸습니다. 10년 전 연분홍 치마를 입고 행복을 꿈꿨던 소녀는 간대없고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운 고달픈 여인만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보름달조차 구름에 숨어버린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연하는 시댁 식구들이 잠든 틈을 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친구 김씨의 방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장작값이라도 보태기 위해 밤잠을 아껴가며 시작한 삭바느질이 벌써 몇 달째였지요. 촛불 하나의 의지에 바늘길을 꿰던 연하의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쿨러, 커?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연하는 입을 틀어막았지만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선혈이 뿜어져 나왔지요. 툭! 연하의 손에 들려있던 바늘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얗던 무명천 위로 붉은 꽃들이 잔인하게 피어났지요. 연하는 신음 한번 제대로 내뱉지 못한 채 그대로 옆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연하야, 이년아, 정신 차려. 깜짝 놀라 달려온 김씨의 비명에 마을 약방 의원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따뜻한 방바닥의 온기가 온몸을 타고 오를 때쯤 연하는 비몽사몽간에 천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뜰 기운조차 없어 가늘게 숨만 내뱉고 있었지요. 그때 닫힌 문 밖에서 흐느끼는 김씨의 목소리와 의원의 무거운 음성이 연하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의원님, 제발 우리 연하 좀 살려주십시오. 이 복도 없는 년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리 허망하게 보낸단 말입니까? 김씨의 절규의 의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소. 몸도 몸이지만 심신에 쌓인 충격이 병을 급속도로 악화시켰소. 지난번에 지어준 약만 제때 먹였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터인데 대체 왜 약을 먹지 않은 게요? 연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짓밟힌 약봉지 위로 쏟아지던 신우이의 표독스러운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눈을 뜨지 않아도 자신의 명줄이 다했음을 직감한 연하가 간신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지요. 그 소리에 김씨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김씨는 눈이 붉게 충혈된 채로 연하를 내려다보며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나쁜 년아, 이 복도 없는 년아, 왜 말을 안 했어?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참고만 살았느냐 말이야. 김씨는 연하의 손을 붙잡고 매질이라도 하듯 손등을 내리치며 욕지거리를 뱉어냈습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친구를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이자 연하를 향한 지독한 애정이었지요. 그때 옆에 서 있던 의원이 연하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신이 드는가? 내 의술로는 이제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네. 폐가 이미 다 녹아내렸으니 각혈이 더 잦아질 게야. 조만간 몸이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게나.
의원의 차가운 선고가 방 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의원이 방을 나간 뒤에도 김 씨는 연하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슬피 울었지요. 연하는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세월 죽어라 일만 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연하는 이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조차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연하는 제 손을 붙잡고 우는 김 씨의 손에 힘을 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라. 나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다. 연하의 눈동자에는 정과는 다른 서늘하고도 결연한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 목숨을 갉아먹은 이들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죽어서도 눈 감지 못할 것 같은 마지막 책임을 다하려는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의원의 선고를 듣고 김씨네 집에서 돌아온 연하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간 그녀를 올가매었던 착한 며느리라는 굴레를 스스로 벗어던진 사람처럼 연하의 얼굴에는 서늘한 평온함이 감돌았지요. 연하는 그 밤 남몰래 괴짝 깊숙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시집올 때 쥐어주었던 10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한 눈물 어린 돈이었지요. 연하는 그 돈으로 다음날 장터에서 가장 좋은 고기와 생선, 그리고 귀한 쌀을 샀습니다. 몸이 비명을 지르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연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구들을 먹이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박 참판댁의 부당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마지막 길을 닦기 위한 제사성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피 섞인 침을 삼키며 부엌 화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 참판댁 안방에는 평생 본 적 없는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고소한 고기 냄새와 기름진 생선 굽는 냄새가 진동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방으로 들어왔지요.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상을 차려놓고 공손히 물러나 있는 연하가 아니었습니다. 연하는 이미 상의 윗머리, 평소라면 시어머니가 앉아야 할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었지요. 연하가 먼저 노수저를 들어 상 한복판에 놓인 굴비의 두툼한 살점을 뚝 떼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뒷목을 잡으며 소리를 질렀지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 감히 시어미가 들기도 전에 수저를 들어? 하지만 연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굴비 살점을 입안 가득 넣고 우걱우걱 씹어 삼켰지요. 남편이 당황하여 연하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연하는 매서운 눈빛으로 남편의 손을 쳐냈습니다. 탁! 연하는 수저를 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왜들 그리 보십니까? 10년 세월 이 집안 귀신처럼 일만 한 내가 내 돈으로 차린 이 상 하나 먼저 못 받는단 말입니까? 연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안을 압도하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연하는 경악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소갈비찜을 통째로 들어 제 밥그릇 위에 얹었습니다. 쩝쩝 꿀꺽. 연하가 기괴할 정도로 걸신 들린 듯 음식을 먹어치우자 시어머니는 공포 섞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구나. 전현이 정녕 미쳤어. 아범아, 저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느냐. 남편이 머뭇거리며 다가오자 연하는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소매로 툭 닦아내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끌어내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피를 토하고 죽어 자빠지면 이 집안 명성에 참 좋은 소문이 나겠군요. 안 그렇습니까? 연하의 입술 사이로 검붉은 핏기가 살짝 비쳤지만 연하는 멈추지 않고 밥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허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하인처럼 부리던 이들의 자존심을 짓밟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지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난생 처음 보는 연하의 광기와 기세에 눌려 제 집 안방임에도 불구하고 구석으로 몰려가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연하는 마지막 숭늉까지 단숨에 들이켜고는 상을 밀쳐버렸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갈 곳이 있으니 채비하십시오. 연하의 말에 시어머니는 대답 한마디 못한 채 넋이 나간 얼굴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간 이 집안의 질서를 지탱하던 권위가 며느리의 노수저 소리 한 번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산사의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연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시어머니의 짐 보따리를 낡은 절간 방 한 구석에 툭 던져놓았지요. 이년아, 내 아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내년이 감히 나를 이런 상구석에 가두는 거냐? 시어머니의 칼칼한 비명이 고요한 산사를 뒤흔들었지만 연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은 눈으로 노파를 내려다보며 대꾸했지요. 서방님께는 걱정 마십시오. 이미 이야기는 다 끝났으니까요. 어머님과 나의 인연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부처님 밥이나 얻어먹으며 조용히 계십시오. 다시는 마을 근처에 발도 들이지 마시란 말입니다. 연하는 매몰차게 몸을 돌려 방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문고리를 붙잡고 울부짖는 시어머니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연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산을 내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냉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연하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박참판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의 논밭 문서를 빼앗아가 떵떵거리며 사는 큰아들 내외의 집이었지요. 연하는 대문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 내놓으시오. 내 10년 세월 이 집안의 종년보다 못하게 일한 값은 받아야겠습니다. 내 청춘 보상에 내란 말이오. 이 무슨 천한 짓이냐. 저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라. 큰아들의 호통에 하인들이 달려들어 물벼락을 퍼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젖은 연하는 덜덜 떨면서도 대문고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지요. 하인들이 빗자루로 어깨를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도 연하는 피 섞인 기침을 토하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돈 주기 전엔 내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간다. 죽여라. 죽여서 이 대문 앞에 묻어보란 말이다. 밤이 깊어 서리가 내리고 살을 애듯 찬 바람이 불었지만 연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문 앞을 지나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지자 큰아들은 결국 기가 질린 표정으로 엽전 몇 구러미를 머리 위로 던졌습니다. 얘딱, 이 지독한 년아, 이거 먹고 다신 나타나지 마라. 세상 천지에 저런 동기신이 또 있을까? 연하는 흙먼지가 묻은 돈을 품에 소중히 안고 곧장 시집간 시누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우 같은 시누이는 외출하려던 가마 앞을 가로막은 연하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지요. 시누이가 연하의 머리채를 휘잡고 뺨을 수차례 내리쳐도 연하는 기괴하게 웃으며 시누이의 비단 치맛자락을 이빨로 물고 늘어졌습니다. 돈 내놔라. 돈 주면 갈게. 내 목숨값 내놓기 전엔 죽어도 못 놓는다. 눈을 뒤집고 달려드는 연하의 기세에 시누이는 공포에 질려 폐물 몇 점을 길바닥에 던져주었습니다. 연하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그것들을 챙겨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10년 효부라 칭송받던 연하가 죽을 때가 되니 돈에 눈이 멀어 집안 망신을 다 시키는 미친년이 되었다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수모를 겪으며 모은 돈과 폐물을 챙겨 돌아온 연하는 그것을 친구 김 씨에게 건네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걸 잘 간직해주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주면 안 되네. 그 말을 끝으로 연하는 자신의 차가운 방에 몸을 눕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연하는 누구의 손도 잡지 못한 채 홀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지요. 부모를 버린 악처, 돈에 미친 광녀라는 세상의 오욕을 온몸으로 뒤집어 쓴 채 그녀의 육신은 텅 빈 방에서 그렇게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시댁 식구 누구도 부모 버린 년의 시신은 내 집 문턱을 넘을 수 없다며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절간에 맡겨진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절 입구 돌방석에 앉아 길목을 지켰지요. 먼지바람만 일어도 우리 큰아들이 나를 데리러 왔느냐며 버선발로 달려나갔고 오지 않는 자식들을 기다리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연하의 이름을 올리며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이 천하의 악독한 연하년, 죽어서도 그 죗값을 다 치르지 못할 게다. 내 자식들이 알면 득달같이 달려와 나를 데려갈 것을 감히 나를 이런 상구석에 처박아 두다니. 그렇게 절규하던 시어머니 앞에 어느 날에 진령 연하의 친구 김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 애지중지하던 자식 중에 버선발로 모시러 온 효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가엾은 연하 몹쓸 년이라고 욕만 할 줄 알지. 지를 낳아준 어미가 절간에 버려졌는데 누구 하나 데리러 온 자식이 있느냐고요. 시어머니는 멍한 얼굴로 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알면 당장 달려올 것이야. 김씨는 흙먼지가 묻은 비단 보따리를 시어머니 앞에 거칠게 풀어놓았지요. 여기 당신 자식들이 내놓은 재물이요. 거기에는 연하가 제 목숨과 맞바꾸며 식구들에게 뜯어냈던 그 돈과 폐물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하가 제 욕심 챙기려 미친 줄 알았겠지요. 아니요. 그 아픈 몸으로 신우이 멱살을 잡고 서방님 뺨 맞아가며 뺏어낸 그 돈, 전부 당신 자식들한테 쫓겨나도 여기 절간에서 굶지 말라고 마련한 노잣돈이었단 말이요. 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줄 알면서도 그 모진 매를 맞아가며 구걸한 돈이란 말이요. 시어머니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때 김씨가 품 안에서 곱게 접힌 편지 한 장을 건넸지요. 연하가 죽기 전 떨리는 손으로 쓴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날 무례하게 행동한 저를 부디 용서하십시오. 가슴 한구석 화풀이도 있었으나 시집 와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님과 같은 상에서 마주 앉아 밥 한 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상머리에 앉아 어머님이 드시던 고기 한 점 얻어먹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이었지요. 자식들이 어머님을 찾으러 오지 않아도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머님께서 평생 그들을 그렇게 키워온 업보입니다. 저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들에게는 오냐오냐 하며 그 어떤 짐도 지우지 않으셨으니 이제 그들이 그 짐을 지려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자식들의 마음을 원망하기보다 그들을 그렇게 가르친 세월을 원망하십시오. 편지의 문장은 시어머니의 심장을 후벼 파듯 날카롭고도 슬펐습니다. 그래도 제 평생 잊지 못할 것은 시집온 첫 해에 저를 참 예뻐해 주셨던 어머님의 그 따뜻한 손길입니다. 그 기억 하나로 10년의 고통을 견뎠사오니 이제는 저를 잊으시고 편히 사십시오. 혹여 동네 사람들이 절에 오거든 본인이 산이 좋아 여기 사는 것이라 말씀하십시오. 부모 버린 못된 년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그래야 어머님의 귀한 자식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효자로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 것이 아닙니까? 끝까지 모시지 못하고 먼저 가는 이 못난 며느리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새아가야. 있을 때 귀한 줄을 내가 몰라봤구나. 너 착한 거 내 진작 알았다. 그래서 너한테만 짐을 지웠었다.
이렇게 나보다 먼저 갈 줄 내 어찌 알았겠느냐. 아이고, 아이고, 나는 이제 어떡한단 말이냐. 너는 끝까지 나를 위하고 내 자식들을 위하고 가는구나. 시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대성통곡했습니다. 며느리의 깊은 속을 이제야 알았으나 이미 연하는 차가운 무덤 속에 잠든 뒤였지요. 노파는 먼 산을 향해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목 놓아 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산울림뿐이었습니다. 지독하게 착해서 지독하게 악역을 자처했던 며느리의 진심이 지는 노을 아래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떠난 자리에는 시린 겨울바람만이 머물렀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유언대로 저를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누가 물어도 노파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나를 모시려고 버선발로 달려왔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 나는 여기가 편해. 부처님 공양 드리고 산 공기 맡으며 사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이요. 시어머니는 자식들의 체면을 위해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주막에서는 술안주로박 참판댁 자식들 이야기가 심심찮게 올라왔지요. 거참 그게 말이여 방구여. 시상에 토끼 같은 손주들이 눈에 밟힐 텐데 제 발로 절간에 들어가는 부모가 어딨단가요? 그 노인네가 자식들 허물 덮어주려고 저리 고집 부리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느냐 말이요. 내 말이 그 말이요. 지들은 아랫목에서 뜨신 밥 먹고 배 두드리면서 제 어미는 저 척박한 산속 절간에 홀로 뒀으니 그게 사람이여 금수여. 금수도 제 어미는 저리 박대 안 할 거구먼. 아이고, 남의 집 일에 신경 들 거 노인네가 저리 좋다고 했다잖여. 시어머니는 연하가 죽기 전 김씨에게 맡겼던 그 재산을 털어 며느리의 무덤을 자신이 머무는 절간과 가장 가까운 양지바른 곳으로 옮겨왔습니다. 노파는 매일같이 절을 내려와 그 무덤가에 앉아 시간을 보냈지요. 예전처럼 고함을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던 손으로 이제는 무덤 위에 도단한 자풀을 조심스레 솎아냈습니다. 새아가, 오늘은 바람이 유독 차구나. 너는 춥지 않으냐? 이어미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내가 그리 고생할 때 한 번이라도 손을 잡아줬어야 하는데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노파의 넋두리는 산새 소리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연하는 말이 없었지만 무덤가에 핀 작은 들꽃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마치 며느리의 인자한 미소처럼 보였지요. 시어머니는 매일 한두 시간씩 무덤 곁에 앉아 눈물을 훔치며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진정한 효라는 것은 며느리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온 가족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성과 같습니다. 남을 헌신짝처럼 부리고 얻은 평안은 결국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박 참판댁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진심을 너무 늦기 전에 알아봐주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고 가슴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